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리포팅 서비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이 리포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현재 리포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화면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 저의 주제는 SQL 서버를 활용한 리포팅 서비스입니다. 개발 내용은 일단 개발에 관련된 내용과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개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팁이나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잘 안 들리세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넥슨에서 DBA를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 SQL 언플러그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올해 NDC라고 넥슨 컨퍼런스에서도 BI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SQL 서버 MVP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책도 하나 썼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보시는 주소가 제 블로그 주소인데요. 제가 오늘 개발 내용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에 관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제가 한 60여 개에서 200여 개의 종류별로 강좌를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보시고 참고하시는 게 매우 좋을 듯 합니다. 적으셨죠?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목표는 SQL 서버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까를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SQL 서버를 설치부터 시작해서 SSIS라는 솔루션과 SSAS라는 솔루션, 그리고 오늘의 주요 목적인 SSRS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은 하루 종일 많은 고객을 만나실 거예요. 저는 고객을 두 분류로 나누는데요. 제가 회사 외부에서 만나는 고객, 그리고 회사 안에서 만나는 고객, 이렇게 저는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외부 고객은 말 그대로 거래처가 될 거고요. 내부 고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일하는 팀원, 그리고 협업 부서 또는 상위 부서가 되겠죠. 저는 주로 하는 일이 회사 내부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을 써야 되는가, 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주로 자문하고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내부 고객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한테는 가장 큰 내부 고객이 누구일까요? 보스죠. 저희 보스는 항상 저한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아침에 보고서를 보고 싶다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숫자는 너무 귀찮아. 그래프로 줘. 그래프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 이 그래프가 움직였으면 좋겠어. 또는 나는 원 형태로 보고 싶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오너들은 항상 저에게 요구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너에게 그랬습니다. 원하는 걸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이런 많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너는 얘기하죠. 돈이 어디 있어? 요구는 많은데 돈을 주진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자료를 검토하게 되죠. 그럼 결국 자본을 뺀 나머지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오픈소스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MySQL도 있고 몽고DB도 있고 최근에 떠오르는 하둡도 있고. 그러면 저희 이제 오너한테 얘기합니다.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오너가 매우 좋아하겠죠. 근데 저는 한마디 더 덧붙이죠. 그런데 저희가 오픈소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오너가 그래? 얼마 드는데?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오픈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가 또 필요합니다. 왜? 저는 윈도우 쪽 계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를 몰라요. 그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안에 다운타임. 저희는 닷컴 회사입니다. 서비스가 중지되면 여러분들이 결제를 못 하잖아요. 제 월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다운타임에 대한 손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벤더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왜? 오픈소스는 내가 공짜로 배포한 대신에 내가 만들어 써야 되니까. 그 외에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비용을 다 따지면 결국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용 솔루션 가격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너한테 얘기를 했죠. 그냥 SQL 서버로 할 수 있습니다. 오너가 그러죠. 라이센스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저는 이제 오너를 설득해야죠. 내가 왜 SQL을 굳이 하겠다고 선택을 했는지. 우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SQL 서버를 한 번씩은 다 보셨거나 이미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사용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SQL 서버 라이센스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MS SQL 서버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SSIS라는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차원 분석을 위한 AS,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RS가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저렴하죠? 네, 제가 MS를 대표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했을 때 각각의 청구되는 비용이 MS SQL 라이센스 하나로 될 수 있다. 오너에게 굉장히 큰 만족이죠. 왜? 하나만 사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일단은 윈도우 기반이에요. 저희에게 매우 친숙하잖아요. 윈도우 플랫폼하고 호환이 굉장히 잘 돼요. 왜? MS가 MS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IIS 웹서버, 쉐어포인트, 익스체인지 서버랑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왜? 한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을 통해서 저희가 굳이 따로 서드파티 툴을 쓰거나 또는 오픈 툴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툴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죠. 오피스, 파워포인트, MS 워드, 엑셀 이쪽이랑도 모두 호환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너에게 얘기를 했죠. 비록 라이선스비는 들지만 우리가 현재 있는 플랫폼을 바꾸지 않고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저희는 매우 쉽고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밀어붙인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제가 핸들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였을 때 비용 문제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상용 제품을 쓰는 것은 비용 면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을 바꾼 데 있어서 어떤 라이센스 비뿐만 아니라 기술, 시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한 비용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사용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덧붙인 게 이 말이었어요. 사실은 돈이 들긴 하지만 저는 핸들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핸들링 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저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럼 오너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못한다 그러는데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제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SQL 서버를 선택을 이렇게 하였고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제 제가 오늘 비즈니스를 제시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비즈니스 플랫폼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RDBMS는 잘 아실 거예요. OLTP라 그러죠.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서버, 즉 리얼타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리딩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딘가에 모아야 돼요. 그게 뭐죠? DW라고 부르면 되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마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좀 더 비즈니스별로 그룹시키는 게 DM, 데이터 마트라 불리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큐브 모양의 박스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다차원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SSAS라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OLTP에서 ETL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이 모아진 데이터에서 다차원 분석할 수 있도록 큐브를 생성하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리포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임원들이나 또는 기타 우리의 자료를 요구하는 부서에게 효과적으로 시각화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비즈니스를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즈니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넥스트를 눌러서 설치를 해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SQL 서버를 설치할 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기능 부분에 보면 여기 어널리시스 서비스랑 리포팅 서비스,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체크하셔야지 오늘 제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설치된 MS SQL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추가로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SQL 서버를 설치를 합니다. 네, 매우 쉽죠. 넥스트만 누르면 돼요. 설치를 하다 보면 2008까지는 우리가 넥스트만 했을 때 잘 했어요. 그런데 2008 하시던 분이 2012를 설치하게 되면 어널리시스라는 서비스를 체크했을 때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UI가 달라졌다는 거죠.
질문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어떤 거냐? 기존에는 큐브라 불리는 다차원 모드만 지원이 되었었어요. 즉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큐브 박스 모양 있죠? 그걸 멀티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델만 지원이 되다가 2012부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타블라 모드라는 게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물어봅니다. 멀티 디멘전을 사용할 거냐? 타블라 모델을 사용할 거냐? 그럼 저희는 모르잖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분은 멀티 디멘전, 다차원 모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다차원 모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용량에 사용하고요. 왜? 데이터 큰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집계를 해버리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큐브가 미리 집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용량에 사용하면 좋고요. 쿼리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다차원 쿼리인 MDX 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블라 모드 같은 경우에는 관계형 모델링 구문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메모리 기반의 분석 엔진을 사용하고 다음에 DAX라는 쿼리를 지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리포팅 서비스와 AS를 관심 있게 보다 보면 파워뷰라는 걸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엑셀로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술인데 DAX 쿼리가 엑셀에서도 바로 지원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윈도우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가 호환성이 높다는 거 기억을 하시죠? 그게 이제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때 활용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SQL 서버에 서비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 서비스가 보이고요. MS SQL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널리시스, 리포팅. 이 4개가 보이지 않으면 현재 설치가 안 된 거예요. MS SQL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제가 개발과 어떤 코드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MS SQL에 관한 내용은 오늘 다루지 않아요. 주제 자체도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SQL에 관한 내용은 내년 언플러그 때 제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SSIS와 AS 그리고 RS에 대해서 다루는데 저희가 이 솔루션을 개발할 때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2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QL 서버를 설치하고 나면 SQL 2008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디벨로퍼에서 BIDS라 불리고요. 2012부터는 SQL 서버 데이터 툴이라 그래서 SSDT라 불리는 툴이 설치가 돼요. 즉 여러분들은 SQL 서버를 설치를 했는데 왜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있지? 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개발자분들은 SQL 서버가 설치된 서버를 보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있다고 자기는 거기에서 C샵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안 되죠. 네, 기본적인 비즈니스 쪽 관련 툴만 설치가 되기 때문이죠. 두 툴의 차이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UI가 좀 더 이뻐진 거. 하지만 2012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와의 좀 통합적인 기능이 많아져서 좀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2008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08이 설치가 될 거고요. SQL 2012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0 버전이 설치가 돼요. 풀 버전은 아니고 비즈니스 버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SSIS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말이 빠른가요? 제가 여러분이 좀 잠을 오실까봐 일부러 좀 빨리 진행하거든요. 스피드하게 해야지 잠을 안 잘 수가 있어요. 아깝잖아요. 멀리까지 오셨는데. SSIS가 뭐냐? 네, SQL 서버 인티그레이션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그럼 뭐 하는 서비스냐? 데이터 통합 및 변환 솔루션.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멀리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올 때 뭘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그냥 데이터를 복사만 하느냐, 또는 갖고 오면서 변조를 하고 싶으냐, 블루별로 나누고 싶으냐, 집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모든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태스크 지원 및 관리 도구 지원.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도구 상자가 있죠. 이 모두가 하나의 작업이에요. 저는 SSIS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MS SQL에서 주로 쿼리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것들, 백업, 집계,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추출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좀 더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 프로그래머들은 쿼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코딩 없이 솔루션 제작이 가능해요. 즉 나는 코딩을 하도 몰라.
근데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어. 그냥 원본과 대상을 놓고 끌어오시면 데이터 가져와요, 알아서. 코드 한 줄 안 넣고도 할 수 있어요. 굳이 코드라고 하면 IP 정도겠죠. 그래서 SSIS 솔루션이 활용하면 저희들이 크게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거나 학습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SSIS 개발 부분인데요. 저는 개발을 다루지 않아요. 제 사이트에 가면 SSIS 강좌를 한 70개 정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각 케이스별로. 보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참조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회사에서 쓰고 있는 화면인데요. 일부러 흐릿하게 했어요. 안 보이려고. 메인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어떤 SSIS 패키지냐면요. 저희 이제 게임 회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로그가 많이 쌓여요. 우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하려면. 그걸 갖고 오는 화면이에요. 하루에 대략 20억 건 정도 데이터를 가져와요. 제가 담당하는 게임은 그렇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로그가 작아요. 그래서 SSIS를 통해서 로그를 가져오고 게임 데이터 가져오고 회원 데이터 가져오고 빌링 데이터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내용을 다뤄볼게요. SSIS라는 데는 기본적인 SSIS 엔진이 있고요. 그 위에는 2개의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들어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런타임 엔진이고요. 하나는 데이터 흐름 엔진이라고 있어요. 런타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작업 단위, 우리가 어떤 작업을 실행할 것인가 작업 순서를 지정을 해요. 그리고 외부 시스템과 작용을 해요. 외부 시스템과의 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이 파일로 저장해서 FTP에 올리고 싶어. 우리 보통 뭐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엑스카피 명령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SSIS에서는 FTP도 연결되고요. 메일도 연결이 돼요. 이런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게 런타임 엔진이고요. 데이터 흐름 엔진은 글자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보내고 하는데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저희가 튜닝을 할 때 대부분의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이 데이터 흐름 엔진이고요. 대부분의 병목도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해요. 제가 개발을 다루지 않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튜닝 팁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SSIS를 개발을 했어. 사용을 하는데 느려. 그러면 안 쓰겠죠. 왜?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내가 그동안 몰라서 속도가 느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SSIS 같은 경우에는 최대 패킷을 32767바이트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대용량 데이터를 땡겨온다. 즉 저희처럼 게임 로그 같은 경우 로그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애는 2테라씩 쌓여요. 하루에. 그럼 가져올 때 패킷이 작아요. 4K 단위다. 또는 뭐 2K 단위다. 어떻게 했어요? 패킷이 작기 때문에 라운드 트립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최대로 32767 주고 한 번에 많이 땡겨오는 거예요. 즉 바구니를 크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라운드 트립에 대한 오버헤드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상대편 예를 들어 내가 MS SQL에 붙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어떤 RDB나 어떤 파일에 붙었어요. 또는 그쪽에는 응용 프로그램 패킷 크기가 작아요. 그럼 32767을 주면 오히려 대기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기본 패킷을 사이즈로 맞춰주면 가장 최적화된 라운드 트립을 발생시키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설정하느냐? 연결 관리자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편집 모드에 보면 패킷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패킷의 크기를 조정해 사용하면 되고요. 난 그냥 잘 모르겠다. 그냥 기본값 사용하세요. 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0이 0바이트를 가져온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커넥션 할 때 ADO 같은 경우에는 4K죠. 4K로 가져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SQL 서버를 운영하든 우리가 응용 프로를 만들든 항상 메모리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커요. 왜 메모리 이슈가 크냐? 컴퓨터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뭐죠? CPU죠. 그 다음 메모리, 그 다음 디스크. 그런데 보통 제가 디스크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를 벌써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쪽에 많이 치중을 하는데요. SSIS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사용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받은 데이터를 여러 군데 보내고 싶다. 멀티캐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쿼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셀렉트, 인서트 하나씩 처리가 되죠. SSIS에서 병렬 처리할 때는 한 번에 갖고 온 쿼리를 동시에 여러 군데 보내고 싶다. 메모리는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필요한 컬럼을 다 가지고 온다.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 사이즈가 크죠? 로우 하나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메모리부터 줄인다까지 글자가 굉장히 많은데 나는 여기에서 이스티메이터 로우만 사실은 중요했어. 이것만 갖고 올 때는 용량이 작죠. 그러면 더 많은 로우 수를 가져올 수 있겠죠. 버퍼 로우. 그리고 제한된 메모리에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맥스 버퍼 사이즈. 그래서 가장 좋은 튜닝은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만 가져와도 느리다. 이럴 때는 맥스 버퍼 로우즈 설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한 번에 최대 몇 행을 가져올 것인지, 기본값이 10,000행이고요. 맥스 버퍼 사이즈, 내가 얼마만의 버퍼를 담아서 가져올 것인지, 기본이 10메가입니다. 이 부분은 최소 64KB에서 최대 100메가까지 가능하고요. 이 버퍼의 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져올 로우는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져오니까 그 로우스의 단일 데이터 행 크기 곱하기 내가 보니까 이건 한 100만 행 가져올 것 같아 했을 때 버퍼 사이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본값을 사용하면 SSIS 엔진은 처음에 내가 가져올 데이터가 어떤 건지는 알아요. 왜? 내가 명령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한 로우를 처음에 갖고 와서 예상 크기를 잡아요. 그게 기본 버퍼 사이즈인데 디폴트는 10메가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그냥 육성을 하고 있었네요. 인데요. 예전에는 CPU가 느렸어요. 싱글 처리만 하는데도 힘들었어요. 최근에는 장비 좋잖아요. 병렬 처리를 하는 게 속도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SSIS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병렬 처리라 생각을 해요. 굳이 내가 병렬로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짜지 않아도 그냥 태스크를 끌어다 놓으면 각각 실행이 돼요. 병렬로. 그래서 병렬 스레드를 하는데 기본값은 -1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1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논리 코어 프로세스, 즉 CPU가 하나 꼽혀 있는 게 아니라 작업 관리자에서 봤을 때 CPU 코어가 보이죠. 그 코어의 프로세스 이만큼 실행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본값으로 동작을 하는데 또는 내가 어떤 병렬 스레드의 카운트를 조절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2코어다. 그래서 12개 병렬 작업 중에 난 6개만 쓸래. 6개를 지정했어요. 예를 들어 맥스 컨커런트 익스큐터블을. 그러면 6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 외부 상호작용하는 즉 FTP 또는 다른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런 작업에서 오래 걸려요. 그럼 얘 때문에 나머지 코어가 대기하면 안 되겠죠.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코어 수를 늘려주는 게 좋아요. 병렬 스레드의 수를. 그런데 우리가 SSIS를 사용할 때 대부분은 전용 머신에 사용을 해요. 이제 보통 우리가 DW 또는 DM이라 불리는. 하지만 우리는 회사 규모가 작아. IT 쪽에는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지 못해. 하지만 쓰고 싶어. 그러면 웹서버가 올라가 있고 RDBMS가 올라가 있고 SSIS 엔진, AS 엔진 뭐 다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기타 뭐 바이너리 파일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SSIS에서 내가 모든 자원을 다 끌었으면 다른 프로그램은 일을 못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리소스를 줄여서 즉 12코어 중에 나는 SSIS 엔진은 뭐 6개 코어만 사용할래, 2개만 사용할래 라고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맥스 컨커런트 익스큐터블이라는 항목의 -1은 현재 기본값이고요. 이 숫자를 조정함에 따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스레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튜닝 쉽죠? 어려워요? 아마 많이 안 써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튜닝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튜닝하는 법을 배웠어. 근데 튜닝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야 돼? 라는 게 대부분의 궁금증이에요. 보통 책을 봐도 튜닝에 관한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인덱스를 뭐 선택도를 좋게 해라 무슨 말은 많은데 어떻게 그러면 이걸 내가 찾느냐? 모니터링 해야죠. 그래서 SSIS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로깅 기능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로깅은 작업과 패키지, 작업은 하나의 스레드 단위고요. 그러니까 태스크 하나 단위고요. 패키지는 이제 이런 작업 단위를 내가 하나의 묶음이죠. 모두 로깅할 수 있고요. 이 로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윈도우 이벤트 쪽에서 기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뭐 XML, SQL 서버에 로우 데이터로 다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내가 예를 들어 로그 데이터를 화요일쯤에 집계를 했어요. 화요일은 보통 많이 게임을 안 하거든요. 한 100건밖에 없었어. 100건에 맞춰서 잡았어요. 근데 일요일이 됐어요. 작업이 안 끝나는 거예요. 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왜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냐. 보니까 주말에는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로그 데이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예측을 못했잖아요. 이런 로깅을 남김으로써 내가 이 작업을 할 때마다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어떤 맥스버퍼로우나 맥스버퍼 사이즈 또는 스레드의 수를 조정해서 언제나 최적화된 시스템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SSIS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SQL 서버를 운영하든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때 항상 모니터링이 되어야 저희가 이제 튜닝을 할 수 있듯이 SSIS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 할 때 이미 기록된 것만 볼 수 있냐? 그리고 또 다른 봐야 될 건 없느냐? 있어요. 이제 퍼포먼스 카운터죠. 성능 모니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실행하는 동안 어떻게 데이터가 이동하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어느 정도 뭐 메모리를 소비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SSIS에 관한 부분이에요. 파이프라인이라는 항목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메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뭘 중요시 봐야 되냐? 이 적혀 있죠? 버퍼 스풀. 이 어떤 경우 발생을 하냐면요. 제가 SSIS는 메모리에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풀이 뭐예요? 디스크에 쓰는 거예요. 디스크는 속도가 메모리보다 느리죠. 버퍼 스풀은 현재 내가 메모리에 갖고 있는 내용이 디스크로 기록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즉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나는 디스크를 써야 돼 라고 해서 열심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버퍼 스풀도 숫자가 올라가면 얘가 메모리가 부족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버퍼의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디스크 쓰지 않는 한에 조절을 하던가 또는 돈을 좀 투자해서 메모리를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 폴더 이동. 아마 MMORPG 같은 큰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옮겼을 거예요. SSD 하거나. 윈도우가 페이징 파일을 어디에 기록하죠? 디스크에 기록하죠. 부족할 때. 똑같아요. SSIS 패키지도 대부분 사람들은 DB에서 데이터 갖고 오면 DB를 사용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디스크 쓸 때는 실제로 페이징 파일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윈도우 설치하면 페이지 파일이 어디에 설치되죠? C 드라이브, 윈도우즈, 템포러리 어쩌고저쩌고 해서 설치가 되죠. 이 위치를 보통 서버, 즉 기업들이 사용하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레이드 구성을 많이 하잖아요. 빠른 디스크로 임시 폴더를 이동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속도를 향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사용하는 SSIS 패키지 보여드렸어요. 그 패키지가 한번 배치 작업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40분이 걸려요. 데이터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사이즈가 하루에 한 22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제가 외부에서 끌어와서 집계를 한 다음에 리포팅을 해요. 그러면 22기가 데이터, 우리 메모리가 22기가 보단 더 많아야 되겠죠, 사실은. 왜? DB에서 집계도 해야 되니까. 근데 메모리를 많이 꼽아주세요 하면 혼나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C 드라이브에 있는 템프를 그대로 사용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안에 안 끝났어요, 작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리지가 마침 레이드가 저희는 좀 잘 돼 있어서 저는 이쪽으로 임시 파일을 옮기겠습니다. 시스템팀 연락을 해서 옮겨주세요. 옮긴 다음에 했죠. 2시간 40분이 나온 거예요. 보통 저희가 C 드라이브는 OS밖에 안 깔잖아요. 그래서 레이드 1 쓰면 어떻게 해요? 디스크 한 장이죠. 초당 많이 나와봐야 150MB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풀로 당겼을 때. 보통 여러분들이 스토리지 한 박스 쓰면 14장씩 들어가잖아요. 최소 5배에서 6배는 빠를 거잖아요. 12시간이 6배 빨라지면 어떻게 해요? 2시간 안에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사사로운 거 하나가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SSIS에 관한 부분은 전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제 다음 세션에 보시면 SSIS의 어떤 버전 업그레이드와 마이그레이션 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의 연장성산이거든요.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SSAS 부분인데요. 네, 역시나 개발은 제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데이터를 어떻게 집계하고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서비스해야 되느냐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을 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큐브를 생성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차원을 분석하고 싶어. 예를 들어 지금 상점이 있죠. 제품이 있어요. 우리는 상점을 지역별로 하고 싶어. 5개만 하면 되는데 전국에 있는 상점 다 하고 싶어. 100가지예요. 제품도 상위 카테고리만 하고 싶어. 옷이면 옷, 신발이면 신발. 근데 옷마다 메이커별로 다 하고 싶어. 굉장히 차원이 많아지죠. 이런 걸 다 차원이라 그래요. 자, 116개의 매장이 있고 1111개 제품이 있다 쳤을 때 필요한 거는 몇 개예요? 12만 개인가? 12만 개 셀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커지겠죠, 큐브가. 이 하나하나를 셀이라 그러는데 이 셀이 굉장히 커진다는 12만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데이터 디스크 엄청 써야 돼요. 메모리 엄청 많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층 구조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큐브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튜닝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비즈니스를 알고 있는 게 가장 큰 튜닝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비즈니스가 달라요. 나는 마케팅 부서야. 고객 데이터가 필요해. 나는 생산 부서야. 제품의 어떤 CRM 재고나 이런 게 필요해. 나는 서비스 부서야. 고객의 어떤 클레임이나 이런 걸 관리하고 싶어. 보고 싶어 하는 차원이 다 틀려요. 이럴 때는 각각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세일즈 부서도 판매되는 양을 보고 제품의 재고가 얼마인지 예측을 해야 되죠. 연결하고 싶어요. 큐브는 큐브끼리 데이터 연결이 돼요. 스루라 그러죠. 세일즈 데이터에서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큐브를 하나에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별로 각각 만든 다음에 이 큐브를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계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지만 내가 굳이 하나의 큐브를 다 관리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이징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서를 생성하게 되면 내가 100개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임원이 100개 다 볼까요?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의 수만큼 최적화된 보고서를 만들어줬다.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집계를 미리 다 해놓게 되면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어떻게 된다? 큐브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집계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그때그때 하자. 물론 속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서비스 환경, 즉 임원이 어떤 보고서를 잘 보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임원이 보는 거를 튜닝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임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보고서가 어떤 건지 보고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집계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즉 샘플링해서 집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 나는 100개의 제품이 있을 때 5개 구간을 쪼개면 1, 20 이런 식으로 쪼개잖아요. 그게 아니라 많이 보는 거는 집계 수준을 높이고 안 보는 거는 집계 수준을 낮춰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냐? 똑같아요. 로그 관리. 이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많이 집계하고 조회하는지를 기록을 남긴 다음에 아, 우리가 튜닝할 부분은 얘구나. 그럼 얘는 집계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 부서에서도 불만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해서요. 자, 이제 SSRS 정작 오늘 제가 해야 될 건 이건데 제가 다른 얘기로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SSRS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임원한테 좀 보고서를 이쁘게 만들까? 잘 서비스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오셨을 거예요. 우선 리포팅 서비스의 약자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쁘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MS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개발이 가능하고요. 차트, 지도, 게이지 등 시각화를 제공해요.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우리 이쁜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구독 방법, 엑셀로 출력할 수 있고 PDF 출력할 수 있고 제가 웹 프로그램으로 굳이 PDF 뭐 출력 만들고 파일 생성 만들고 할 필요 없어요. 다 지원해줘요. CVS까지. 그 다음에 IIS나 쉐어포인트에 올려서 전사 배포할 수도 있고 웹 서비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뒤에 가면 데모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제가 데모용 웹을 만든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접속해서 보시면 돼요. 물론 노트북에 있기 때문에 좀 느리긴 해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보고서 처리 단계는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요. 배포를 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컴파일 돼서 리포트 서버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요청을 합니다. 나 이 보고서 클릭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내어놓은 쿼리에서 데이터 집계를 해요. 그리고 렌더링 과정을 거쳐요. 왜? 시각화를 해야 되잖아요. 다 XML 파일로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웹이나 이런 웹 기반이나 이런 데서 그걸 파싱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형식으로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고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깊지만 다 다루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안 좋아할 거예요. 어려워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포팅 서비스를 설치하게 되면 내가 설치하지 않았는데 DB가 이미 2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리포트 서버와 리포트 템프DB. 리포트 서버는 여러분들이 보고서 만든 거를 배포, 즉 내가 이 보고서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서비스 할래라고 서버에 등록하게 되는 그런 DB고요. 템프DB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RDB에서 내가 바로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갖고 와서 보고서에서도 나름대로 뭐 행렬 치환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템프DB에 넣어서 내가 데이터를 새로 집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한 템프DB.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서비스를 하다가 모르고 서버를 지웠어. 괜찮습니다. 없어도 돌아가요. 굳이 복구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깨졌다. 보고서 관리자에서 새로 생성하면 다시 생성돼요.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만약에 기존의 보고서를 다 유지하고 싶어 이럴 때는 이것도 하나씩 백업 받는 게 좋습니다. 템프는 사실 크게 중요치 않고요. 얘를 백업해 놔야지 다음에 새로운 서버를 설치했는데 나에게 보고서 원 파일이 없어. 이것만 올리면 그대로 보고서는 다 살아있죠. 다운받으면 돼요, 다시.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 과정을 다룰 건데요. 얘만은 제가 특별히 개발을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개발 과정을 제가 좀 빠르게 스킵해서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자, 우선 데이터 연결이죠. 보고서를 만들고 싶으면 데이터는 어디에 있다? RDB에 있죠. RDB 연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원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요. 그런데 원본은 보고서 단위로도 만들 수 있고 하나의 솔루션 단위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만든 거를 이쪽 보고서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IP 넣고 뭐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넣으면 되는데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SSRS를 MS SQL만 지원하냐? 아닙니다. 여기 보면 ODBC도 있지만 잘 안 보이죠? 셉 쓰시는 분 있죠? 셉도 되고요. 테라데이터, 즉 MS SQL 외에 다른 데이터도 다 지원이 돼요. 즉 이미 우리는 SQL 서버 라이센스가 있다. 근데 오라클도 운영하고 있고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 보고 싶어. 굳이 MS SQL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돼? 필요 없습니다. RS에서 바로 접속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쿼리 기술이 조금 필요해요. 쿼리를 넣어야 돼요. 데이터 집합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창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 데이터 원본, 언플러그드라고 제가 이제 데모를 만들었는데 이게 데이터 원본에서 만든 그 데이터 원본이에요. 앞에 이름은 DS 어쩌고 돼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개 테스트 하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섞였어요. 일단은 쿼리를 저는 이렇게 넣었어요. 텍스트, 일반 여러분들 쿼리 넣으시면 돼요. 또는 보안 때문에 우리는 저장 프로시저 많이 사용해. 그냥 저장 프로시저 체크해요.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시저가 떠요. 즉 만들어져 있는 프로시저에서 리스트를 골라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쪽에 각 쿼리별로 컬럼이 다 나타나요. 쉽죠? 이게 안 나타나면 쿼리 에러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확인을 누르게 됐을 때 쿼리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있다 얘기를 하고요. 디자이너를 클릭하게 되면 난 쿼리를 잘 몰라. 그러면 디자이너를 누르게 되면 테이블 떠요. 선만 연결하면 알아서 쿼리가 또 만들어져요. 아마 여러분이 액세스를 써본 경험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고 다양한 데이터에 연결을 하고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꾸미기인데요. 제가 쿼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차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도구상자 많은 걸 지원돼요. 테이블 모양도 있고 행렬, 사각형, 목록, 이미지, 차트, 계기 많죠? 여기에서 저는 차트를 선택을 해서 디자이너로 끌어넣었어요. 드래그 앤 드롭. 차트도 종류가 많아요. 막대부터 그래프, 원, 꽃갈 모양도 있고 가로도 있고 3차원 필요한 걸 넣어요. 저는 2차원에 그냥 선형 차트를 넣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자이너에 생성이 될 거예요. 차트 생성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그려지는 걸 봐야 되잖아요. 데이터 집합 앞에서 만들었죠. 끌어넣어요. 그냥 데이터를 끌고 이렇게 여기 되면 이런 차트 데이터가 떠요. 그러면 나는 값에 토탈 값을 보고 SQL 서버의 CPU 값을 보고 범주는 이제 차원이죠.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걸로 보겠다.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체크 데이트 시간별로 CPU 사용량을 보겠다.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보고서 끝났죠. 쉽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SSRS 사용 부분이 사실 약해요. 왜? 다양한 서드파티 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게 이쁘긴 해요.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고. 하지만 제가 발표한 주제가 뭐였죠? 이미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큰 어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비즈니스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데이터를 해서 차트 만들고 보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글로벌 기업들도 이 리포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 단계에서 이제 만들어진 걸 항상 이렇게 배포해야 볼 수 있느냐 하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차트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보고서 배포를 이분이 개발자예요. 개발을 해서 올렸어. 나는 임원이야. 봤어요. 근데 나는 내 파일 저장하고 싶잖아요. 현재는 지금 이게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보내기 기능에 다양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디스크 모양을 클릭을 해요. 이렇게 지원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은 한 80% 정도는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전 엑셀로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화면에 보이는 모양 그대로 엑셀로 출력이 돼요. 즉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이쁘게 잘 만들어요. 오늘 매출 얼마, 뭐 사용자 몇 명, 뭐 어떻게 임원들이 좋아하는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그냥 웹 서비스 주소만 알려주시면 되겠죠. 임원들이 보고 따로 저장하고 싶어 하면 숫자가 저장된 게 아니라 보는 모양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PDF로 출력을 해도 현재 모양 그대로 다 나오고요. 그리고 배포, 내가 이제 만들어서 개발했으면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오른쪽 눌러서 배포하시면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요. 이런 식으로 배포가 잘 되면 성공이라고 뜨고요. 빨간색 뜨면 에러가 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개발하지만 내 동료도 개발하고 우리 팀 단위로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또는 여러 개 분리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마케팅, 누구는 세일즈.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돼요. 폴더의 경로가 틀리면 엉뚱한 곳에 보고서 배포가 돼요. 저랑 제 앞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 같은 작업을 하는데 저는 데이터 소스라는 원본의 폴더에 원본을 만들고 시스트 리포트 그룹이라는 곳에 보고서를 배포하고 싶은데 이분은 처음에 그냥 자기도 생성을 한 거예요. 도와주겠다. 그러면 솔루션 프로젝트 1 뭐 이런 식으로 뜨겠죠. 그러면 그 폴더 이름으로 배포가 돼버려요. 그러면 서로 폴더가 다르니까 못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배포할 때 폴더 이름, 배포 주소 엉뚱한 곳에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팀 단위로 작업할 때 보면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는 보고서 프로젝트 1로 배포했고 그 다음에는 SSRS 숫자로 배포했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르게 되면 각각 다른 폴더에 다른 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관리자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SQL 구성 관리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SQL 뭐 껐다 켰다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네트워크 설정도 하긴 하는데 리포트도 구성 관리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접속을 하게 되면 웹서비스 URL,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관리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은 웹서비스를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08 이전 버전까지는 IIS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웹서비스를 하려면 따로 웹서버가 필요해요. 2008부터는 얘가 웹서버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웹서버 세팅을 안 해도 그냥 바로 서비스 돼요. 웹 주소 치면. 대신에 앞에서 프로토콜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웹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포트가 80 포트. 저는 웹 포트를 그냥 데모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요. 보안이 있으면 보안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데이터베이스가 날아갔을 경우 그냥 버튼 새로 눌러서 생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거나 또는 리포트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무거울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별로 쪼개서 리포트를 리포트 1, 리포트 2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지우고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포트 DB가 크래시 됐다. 굳이 복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백업본 있으면 그냥 복원해 쓰시면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관리자인데요. 내가 보고서를 배포를 했고 이 보고서를 어떻게 좀 뭐 보안 문제라든가 또는 메일로 일정 작업을 만들고 싶고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보고서 관리자에 보고서 관리자 URL이 따로 있어요. 이 클릭하게 되면 웹으로 볼 수 있고요. 뭐 내가 기존에 배포한 리포트를 삭제할 수도 있고 또는 보안 또는 예약 작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자메일은 이 리포트를 제가 메일로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메일 서버를 설정하시면 돼요. 네이버 연결하셔도 되고요. 뭐 다음이나 기타 여러분 회사 웹 메일 사용하셔도 돼요. 저도 회사 메일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독, 내가 보고서를 배포하고 싶은 메일로 보내고 싶은 보고서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구독 하면 이렇게 메일 설정이 떠요. 그럼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 적고
쭉쭉쭉쭉 넣고 예약 작업 걸면 아침마다 이런 보고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 그리고 저희 상위부서 본부장님 해서 다양한 보고서가 물론 다르겠죠.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 싶을 거고 임원들은 매출에 관한 보고를 보고 싶을 거고 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회사 아웃룩을 사용하거든요. 아웃룩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데모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10분이 안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SSRS로 저희가 이제 웹 서비스 배포를 하게 되잖아요. 요즘 시대가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임원들은 밖에서도 보고서를 보고 싶어 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주소 있죠? 잘 안 보이지만 msc.webip.tv/m 하시면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데모용 하려고 만든 거고요. 로고는 제가 스폰서를 좀 받았기 때문에 네. 클릭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모바일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이게 SSRS로 그냥 배포한 거예요. 웹으로. 그러니까 웹으로 배포한 이유는 사실 웹의 인증을 좀 거치려고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만든 보고서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즉 제가 모바일용으로 따로 만들지 않아도 바로 볼 수 있고요. 보고서도 보고서를 불러들일 링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내가 상세 목록을 보고 싶어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고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보고서를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처음 본 보고서가 이거잖아요. 차트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어떻게 할까요? 3D로 했어요. 이 화면이 좀 많이 잘리네요. 그러면 얘 이름이 모바일 메일 인디케이터 2네요. 얘를 100% 할게요. 자, 차트 수정을 했어요. 이게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굳이 여러분들이 개발 수정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다시 다운받거나 웹을 접속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리포트 서버 인증을 거치고요. 일본어 틀렸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배포하는 중, 보고서 배포하는 중, 배포 성공. 자, 배포가 끝났어요. 다시 한번 웹을 볼게요. 리플래시가 안 됐나? 다시.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고민한 게 뭐죠? 버전의 관리랑 이걸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왜 임원들이 보고 있는데 수정됐다고 해서 새로운 리포트를 다운받아도 돼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리포트 서비스에 저는 어떻게 보면 강점을 이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개발이 쉽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라이선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보고서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모바일용으로. 어떤 추가적인 앱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보고서를 변경하고 싶거나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굳이 사용자가 다운을 받지 않아도 바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아마 웹으로 이미 보고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인증 부분이에요. 리포트를 여러분이 서비스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MS SQL을 접속할 때는 기본적으로 IP 포트 넣고 아이디 패스 넣고 바로 접속을 하잖아요. 근데 웹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사실은 웹이 접속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인증 요청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왜?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그래서 웹 서비스의 로그인 권한이 하나 필요하고요. 이 웹의 계정을 가지고 리포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두 개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인증을 통과해야지 웹 서비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만든 분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해결책은 아니고요.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리포트 서버가 떠 있네요. 웹 따라. 여기 있네. 여기 구글에서 custom credential.cs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거예요. 이
친구를 추가하고 소스에서 보시면 이게 그 원본 소스거든요. 간단해요. 즉 내 계정을 다른 걸로 대체한다라는 건데, 보시면 여기는 리포트 화면이에요. 자, 리포트를 어디 아까 폴더 이름 기억나시죠? 제가 팀 단위로 할 때 폴더 이름 잘 해야 된다. 리포트 서버에 주소 이름 넣고, 폴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리포트 부를 것인가 넣고, 서버 계정, 비밀번호, 서버명을 넣어요. 이거는 인증되지 사람들 누군지 모르잖아요. 접속을 했어요. 리포트를 DB 서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웹 인증, 즉 내가 이 사람을 인증을 해주겠다. 대신에 웹 서버가 인증을 하고 이 계정으로 DB를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 사용자 가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 허가받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내 계정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이 방식을 쓰면 웹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질문 언급 하나가 웹 서비스 쉽다고 해서 했는데 안 돼요. 대부분 이 문제거든요. credential.cs를 사용하면 웹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이제 거의 뭐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남은 거 얼마나 남았는가? 메일 연동 안 보여드렸네요. 그냥 메일 주소 넣으면 바로 날라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이제 보고서 카탈로그가 이제 로그 트리에서 어떤 데이터를 집계할 때 얼마만큼 내가 로그를 가져왔느냐, 얼마만큼 많이 썼느냐라고 기록이 다 남아요. 그래서 이 두 테이블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이다. 꼭 스탠다드 버전이 있어야 되냐,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리포팅만 써도 됩니다. 익스프레스 버전이 아니라 익스프레스 위드 어드밴스드라는 버전이 있는데요. 공짜예요. 그냥 다운받으시면 쓸 수 있고요. SSRS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드밴스 버전은. 그래서 굳이 우리는 MS SQL 라이선스가 없다. 그러면 이 버전을 따라서 RS 서비스만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아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